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다양한 한국의 부정적인 결과로 한국이 민폐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거 문서가 공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곤란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것도 일본 외무성이 셀프로 공개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우선 한국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면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의 한 언론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는 일본에 지속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한국이 오히려 월성 원전 등에서 오염수가 기준치의 20배 가까이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전합니다. 삼중수소나 기타 방사능 오염물질이 오히려 후쿠시마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본은 오염수를 깨끗하게 관리해서 거의 문제가 없지만 정작 문제는 한국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냐면, 이것이 한국의 한 언론에서 일본이 인용을 한 데다가 일본의 IAEA 원자력기구 회장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했고 브리핑을 마친 결과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필터를 거르고 오염수를 희석해서 배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전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것이야말로 민폐라고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를 못 거르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또한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다가 발전 후에 생성된 처리수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고 그 뒤에 간신히 오염수만 모아놓고 있는 일본하고 비교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이 전세계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민폐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도 백신 관련한 상황에서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일본 당국은 한국의 백신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며 당국이 백신을 늦게 구매했으며 이로 인해 남는 백신을 비싸게 사야 되는 신세에다가 결국엔 개발도상국 백신까지 물량을 빼앗는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또 세계적인 민폐를 일으키며 K방역이라더니 결국 이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누가 민폐인지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번 주 일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과거 문서가 공개가 되며 현재 복잡한 국제정세를 초래한 것이 일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려 30년 전에 일본이 했던 일에 관련된 문서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만 반대를 안 했더라면 지금은 훨씬 나은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주장하는 일본이야말로 전 지구적인 민폐를 끼친 게 아닌가라고도 언급되는데요. 바로 일본 정부가 1989년 천안문 시위 때 주요 7개국 G7에 의한 중국 공동 제재에 반대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공개된 일본 외교문서를 이용해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천안문 사건 발생 당일인 1989년 6월 4일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유리한 계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G7 중국 공동 제재를 거부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G7 정상회의는 그해 7월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일본을 제외한 G7 가맹국은 천안문 사태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그해 6월 4일자 중국 정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중국에 대해 제재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는 것에 일본은 반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민주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서방사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중국 당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중국을 강력 제재하자는 선언을 일본이 반대해서 만장일치제인 G7 협의가 깨진 것이죠. 그해 7월 7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준비회의에서 일본은 대중 비난 선언의 채택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도 외교문서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중국을 그냥 용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이에 대해 끝까지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개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6개국은 비난 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수세에 몰린 일본은 중국의 고립화를 피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응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섰습니다. 만장일치제라 일본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난 선언무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새로운 공동 제재는 일본의 주장이 반영돼 보류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당시 중국의 제재를 반대한 이유는 일본에 불리할까봐 그랬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1989년 버블 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경제 대국 일본은 천안문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약한 중국이 향후 국제사회에 복귀할 것을 기대해 북미의 압력으로부터 중국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인 셈입니다. 당시 중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어 중국의 발전을 위협으로 안 봤습니다. 따라서 일본만 찬성을 하고 중국을 강력 제재했다면 중국이 현재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변국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상황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결정은 결국 중국을 성장할 빌미를 준 것이죠. 당시 결정 자체가 일본의 세계적인 민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제대국 일본은 중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있어 중국이 불안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서방사회가 중국을 강력 제재할 경우 중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서 돈 떼일 염려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들만을 위해서 G7이 중국을 제재하는 데 반대의 목소리를 끝까지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중국을 제재하고 서방 사회가 모두 달려들어서 중국을 대항해도 중국을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서방 사회가 동시에 중국에 제재를 걸었다면 중국의 강압적 사회체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며 일본의 결정이 지금에 이르게 됐을 수도 있다고 비판합니다. 당시 일본은 서방 사회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민주화로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이에 관해서 중국의 공산당 독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과 패권을 다툴 정도로 강해진 현실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에서 다시 봐도 화가 날 일입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실업자를 비롯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가져온 각종 직접 재산권 등 유무형의 피해는 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누군가 미래를 알았더라면 반드시 서방사회는 중국의 팽창에 실마리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날 외무성이 공개한 10,000페이지가 넘는 문서에는 미국이 다시 봐도 열받는 내용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중국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1991년에 미국이 걸프전을 앞두고 1990년 11월 일본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일본이 헌법상 제약을 이유로 재정 지원만 하게 된 경위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자국 방어를 요청하고 있지만 막상 미국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망친 셈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파병 요청에 다양하게 응하면서 군사 동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십 년 전 이에 관해서 걸프만에서 일본 유조선이 미군의 도움으로 중동을 빠져나가지만 일본은 지불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자신이 필요할 때는 평화헌법을 내세우다가 막상 자신들이 무장하고 싶은 최근에는 자민당 극우의원을 중심으로 무장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고노다로 방위상 시절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거의 G7으로서 일본이 중국을 제대로 제재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돈 떼일까봐 중국 제재를 반대했는데 이제 중국이 성장해 싱가포르를 강하게 위협합니다. 일본은 또 그것을 막으려고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도 중국의 팽창으로 이익보다는 손해본 것이 대부분입니다. 북한과의 평화통일이 더 어려운 일이 되었고 각종 오염으로 한반도는 때마다 몸살이 납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위협의 몸짓도 감지됩니다. 이제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온갖 피해를 주고 다니면서 기피하고 싶은 국가 리스트에 오릅니다. 교도통신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미국과 다툴 정도로 강해진 중국이 사실상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적인 민폐를 끼쳤다고 이야기해도 크게 잘못된 바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최근 한국이 세계적 민폐라고 하지만 막상 일본 언론조차 일본 과거 행동에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또한 이것은 팬데믹이 돌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서방사회는 더욱더 과거 일본 행동을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트남은 오랜 기간 코로나19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도 하노이는 베트남이 16명의 확진자를 기록할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달려야 닿는 빈북에서만 집단 감염이 보고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노이도 코로나19 방어막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확진자는 하노이 곳곳을 누비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현지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제인은 이제 베트남도 곧 한국처럼 될 날이 머지않았다며 극도의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존재는 유럽 여행을 다녀온 26세 여성입니다. 17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여성은 하노이의 부촌이라 볼 수 있는 서호 근처 집에서 삽니다. 지난 2월 15일에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떠났고 이후 약 보름간 유럽 곳곳을 쏘다녔습니다. 18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갔습니다. 이후 파리, 런던 등을 경유하다 3월 2일 새벽에 베트남 항공 비즈니스석으로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이후 그는 베트남 유명 병원 중 하나인 홍옥병원과 인근 대규모 아파트인 타임시티 단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17번째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택에서 아버지와 친척들, 가사도우미 5명, 운전기사 1명 등과 접촉을 했는데 이들 접촉자들은 이후 며칠 동안 하노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홍옥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20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우려는 상당히 현실로 된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의 친척이 베트남 19번째 확진자로 그의 운전기사가 20번째 확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1번째 확진자는 17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외 같은 비행기를 탄 외국인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트남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베트남 정부는 그의 자택인 두바이 거리 일부에 펜스를 치고 아예 이동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건 일정 부분 막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일단 17번째 확진자가 베트남 항공을 타고 하노이에 들어올 때 탑승자만 베트남인 48명을 포함해 217명에 달합니다. 승객들은 하노이 입국 후 호치민시를 포함해 베트남의 여러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이미 곳곳으로 이동한 상황. 이들은 베트남 북부 광민 상과 라오카이성, 베트남 중부 다낭시, 후에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베트남 전역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태는 인근 국가로 퍼져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들과 함께 있었던 5명의 외국인이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인 입국 거부에 나선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현재 가장 친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을 상대로도 최근 들어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건 크게 2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의 의료 체계를 돌아볼 때 방역망이 한 번 뚫리면 다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깊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베트남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공장이 이전하는 첫 번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조기에 잡으면 상당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작전은 상당 기간 성공해 한때 베트남은 코로나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잇따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베트남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세워진 한국 공장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문제가 복잡합니다. 삼성은 최근 구미 사업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힘들어지자 물량 상당수를 베트남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확진자 숫자가 속속 늘어나게 되면 하노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베트남 방민 공장에서 조만간 확진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삼성 스마트폰 물량의 약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드는데 갑자기 이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뾰족히 대처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생산 설비 상당수가 자동화되어 있지만 아직 검수 등 몇몇 공장은 사람의 손을 거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지속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양국 간 끊어진 인적 교류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시로 대규모 엔지니어들이 베트남에 출장을 갑니다. 현지에도 다수의 직원이 자리 잡고 있지만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서는 본사에서 출장 오는 엔지니어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 항공길이 막히면서 한국 전문가가 베트남으로 출장길을 떠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의료기관의 건강증명서가 있는 출장자는 2주간 격리 조치를 면제하게 하는 방안을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베트남 정부와 논의 중이었는데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별미인 반미를 둘러싼 오해 등으로 양국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방역망이 뚫려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보면 한국도 피해를 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기업 숫자가 줄어든다면 그 역시 베트남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으로 베트남 거리의 박항서 감독 얼굴과 태극기가 동시에 나긋긴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베트남은 조만간 한국의 3대 교역국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양국가 사이, 서로가 서로를 좀 너그러운 시각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도시 붕괴 직전인데 한국 갈 수도 없다. 30일 현재 31일 하노이에서 인천 편도 항공권은 최저가 7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직항도 아닙니다. 대만 타이베이를 거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스톱오버 시간이 23시간 55분으로 하루에 육박합니다.
꼬마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하는 교민들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이베이 경유 때 무사히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비슷한 일정의 티켓이 110만원, 150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항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인들은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이 이미 베트남에 마련돼 있는 교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갔다가 한참 동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기 속 한국 베트남 관계. 보통의 이웃이 아니다. 베트남은 보통의 이웃이 아니다. 한국과 너무도 비슷한 점이 많다.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유교적 전통도 남아있어서 서로 이해하기 쉽다. 뜨거운 사막의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극한의 시베리아에서도 일할 수 있는 민족은 지구상의 한국인과 베트남인 뿐이라고 한다. 9,500만 베트남 인구의 대부분은 매우 젊고 부지런하고 머리와 손재주가 우수하고 한국처럼 문명이 없다. 이른 새벽